예, 현대문학사 피드백 두 번째 시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학생은 한용운의 작품 독자에게 님의 손길, 사랑의 불에 드러난 한용운의 심리적 고통과 그 해소를 위한 노력. 예. 심리적 고통과 그 해소. 한용운이 심리적 고통을 겪었는데 그것을 해소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만. 독자에게라는 작품은 이게 이제 글은 이거는 시 작품이 아니고 시집을 묶어내면서 뒤에 시인이 쓴 글입니다. 뭐 이것도 참고할 만하죠. 그러나 이건 작품은 아니라는 걸 수강생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군말이라는 게 앞에 나오죠. 그것도 작품이 아닙니다. 군말이라는 글을 이제 시집을 묶어내면서 군말이라는 걸 독자에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시가 님의 침묵이 나오고 88편의 시가 수록되고 마지막 시가 사랑의 끝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독자에게라는 글이 나옵니다. 이것도 시가 아닙니다. 독자에게 쓰는 글이죠. 그러니까 군말 독자에게. 독자여, 나는 시인으로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시를 읽을 때 나를 슬퍼하고 스스로 슬퍼할 줄을 압니다. 나는 나의 시를 독자의 자손에게까지 읽히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때는 나의 시를 읽는 것이 늦은 봄에 꽃수풀에 앉아서 마른 국화를 비벼서 코에 대는 것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밤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악산의 무거운 그림자는 엷어갑니다. 새벽종을 기다리면서 붓을 던집니다. 예. 그 다음에 님의 손길이라는 작품이고요. 사랑의 불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세 편의 작품 속에서 한용운의 심리적 고통을 파악하고 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는 것이 이 글입니다. 예, 이 수강생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네요. 군말과 독자에게는 시집의 머릿말과 꼬릿말 격에 속한다. 그래서 같은 시집 속 다른 작품들과 말씨가 크게 다르다. 한용운이 다른 작품들처럼 별도의 화자를 설정하지 않고, 그렇죠, 이거는 시가 아니니까요. 화자를 설정하지 않고 자기가 시인이 독자에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해당 시집을 지은 목적과 마음가짐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독자에게가 시집의 구체적 목적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 다음에 불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두 편의 시를 분석한다. 분석 방법을 제시했는데, 시행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각 행의 시어나 시구의 비유적 상징적 의미를 밝힌다. 그래서 작품의 메시지, 즉 주제의 내용에 도달한다. 독자에게인데요. 이행을 보면 이랬는데요. 이행은 아까 읽었지만, 여러분이 나의 시를 읽을 때 나를 슬퍼하고 스스로 슬퍼할 줄을 압니다. 슬픔이 직설적으로 표현됐어요. 슬픔. 그래서 슬픔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담아내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시집 님의 침묵이 나를 슬퍼하고, 독자들이 내 시를 읽을 때 나를 슬퍼하고 또 독자 스스로 슬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슬픔이 뭐냐? 슬픔의 정체, 무엇인지의 간접적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독자의 자손에게까지 읽히고 싶은 마음은 없다. 특정 세대에 해당하는 인구 전체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염두에 두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당대, 그죠? 동시대적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이 시들이, 그리고 동시대의 독자들에게 읽히고 싶다는 소망도 표현되어 있겠죠. 국화는 보통의 꽃과 달리 봄이 아니라 가을에 핀다. 그래서 국화를 코에 대는 것은 제철이 지난 꽃의 냄새를 맡는 일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고 마른 국화의 냄새를 맡는 것은 추운 시절에 지조를 지킨 고고한 정신을 추위가 다 지나간 후에 느껴보는 일이다. 예, 이런 또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 이 한용운이 이 시를 쓰던 당대에 이 의미가 추운 시절에 지조를 지킨 고고한 정신이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 나의 시를 읽는 것은 추위가 지나간 뒤에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했고요. 이제 슬픔이 중요한데, 독자도 슬픔을 느낄 것이고, 나에게 나의 시에서 슬픔이 느껴지는데, 나를 슬퍼하고 스스로 슬퍼할 줄 안다고 했을 때 그 슬픔은 다음 세대에는 완전히 지나간 일이 되어 버린지 모른다. 이런 이제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군말에 나타나듯이 님의 의미는 한 가지로 정해지기 어렵지만,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큰 부분은 조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5행은 어두운 시대, 끝날 때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다. 6행은 어둠이 옅어지고 있다. 7행은 강복이 오기 기다린다. 이런 이제 시대적 의미로 이 독자에게를 이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독자에게라는 글에서 밤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에서, 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어두운 시대, 그죠? 그 다음 7행은 강복, 7행은 새벽종을 기다리면서 할 때 새벽종이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 글에서, 독자에게라는 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수강생의 해석입니다. 슬픔의 속성. 님의 침묵에는 그 슬픔의 속성을 보여주는 시어가 몇 가지 등장하는데, 마음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불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예, 마음의 고통을 상징한다, 불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님의 손길이라는 작품 속에서 마음의 고통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우선 1행에서 불이 등장하지만 마음의 고통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님의 사랑의 뜨거움을 강조하기 위한 비교 대상으로 쓰인 것이다. 님의 사랑은 강철을 녹이는 불보다도 뜨거운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불이 등장하지만 이건 마음의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강도가 크다, 사랑이 뜨겁다는 것을 불에 비유했습니다. 이 수강생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일행의 중심은 님의 사랑의 뜨거움과 님의 손길의 차가움의 대비다. 3행에서 5행은 가을바람, 눈, 슬픔과 같이 온도가 낮은 것, 차가운 것, 쌀쌀한 것, 얼음 위에 쌓인 눈, 이렇게 나오는데요. 5행의 선사의 슬픔은 긍정적인 의미에 가깝다. 그 다음에 6행, 7행인데 여기에 또 불이 등장하거든요. 6행은 나의 작은 가슴에 타오르는 불꽃은 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끄는 수가 없습니다. 예, 내 가슴에 타오르는 불꽃을 여기서 6행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강생의 해석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불꽃이다. 슬픔을 상징한 것이 불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일행에 나오는 강철을 녹이는 불, 이것은 님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육행에 나오는 나의 작은 가슴에 타오르는 불, 이것은 마음의 고통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강생이요. 이러한 고통을 사그라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님의 손길뿐이다. 여기서 타오르는 불꽃은 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끄는 수가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불길을 님의 손길이 꺼준다는 거죠. 님의 손길이 너무 차다고 말한 까닭은 오직 그것만이 작은 가슴에 타오르는 불꽃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행에 나오는 님의 손길이 찬 것은 지금 이 육행에 나오는 나의 가슴에 뜨거운 불꽃을 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님의 손길의 차가움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한 단계, 온도계는 나의 가슴밖에 없다. 예, 그것이 칠행입니다. 칠행. 님의 손길과 나의 가슴이 서로 유일한 가치를 가진다. 예. 나의 가슴에서는 타오르는 불꽃이 있고 작은 가슴에는 님의 손길은 그걸 끌 수 있는 차가움이 있고, 이런 관계입니다. 지금 이 작품의 제목이 님의 손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고통이라고 해석했고, 불은 님의 손길은 그것을 끌 수 있는, 사그라뜨릴 수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음 작품 사랑의 불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는 고사나 설화 속의 인물이 등장한다. 수인씨, 그 다음에 가는님. 하자가 마음을 태우는 원인이 가는님에 있다고 의미를 내포한다. 가슴을 태우는 불, 여기도 가슴을 태우는 불이 등장하는데, 예, 이행에 등장합니다. 청춘의 음악에 무도하는, 무도는 춤을 추는 거죠. 청춘의 음악에 무도하는 나의 가슴을 태우는 불은 가는님이 내셨습니다. 이랬어요. 조금 전에 읽은 것은 내 가슴에 타는 불을 님의 차가운 손길이 끄는 것인데, 그죠? 그 불을 끄는 것은 님의 손길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 시에서는 나의 가슴을 태우는 불은 가는님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오히려 내 가슴에 불을 지핀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슴을 태우는 불을 고통으로 지금 역시 슬픔, 고통, 이런 일관된 해석을 지금 수강생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농계는 외장을 동반투신했다고 알려진 인물이고, 사행의 계월향도 외장을 속여 죽인 후 자결한 인물이다. 그래서 농계의 애인이 되어서 그의 묘해라는 작품이 이 님의 침묵에 등장하고, 계월향에게라는 작품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은 한용운에게, 시인 한용운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정조와 애국을 위한 희생의 정신, 그리고 항일 정신을 강하게 담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이들을 함께 언급한 것은 심리적으로 의지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봤어요. 오행에서는 그대들의 건의로도 애태우는 불은 끄지 못할 줄을 번연히 알지만은 입버릇으로 불러보았다. 그대들은 바로 농계와 계월향일 텐데, 그 애태우는 불을 끄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불러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폭발되는 가슴 가운데 불은 화자의 심적 고통이 극심한 경우고, 다른 시 참아주세요에서 나의 생명의 배는 스스로 폭침하려 합니다. 에서도 폭에서 등장하는 불의 고통, 이것도 불이라고 보고 이것도 고통이라고 봤습니다. 파괴력까지 가진다. 팔행은
오, 님의 정열의 눈물과 나의 감격의 눈물이 마주 닿아서 합류가 될 때, 예, 님의 눈물과 내 눈물이 합류가 되면 그 눈물이 내 가슴에 불을 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님의 차가운 손길이 불을 끄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님이 내 가슴에 불을 지폈고 님의 눈물과 내 눈물이 합류해서 이 가슴에 불을 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 팔행입니다. 사랑의 불이라는 곳에서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다른데 님의 손길과 그러나 공통분모도 있죠. 이 불을 이 수강생이 해석한 대로 마음의 고통으로 보고 있는데요. 타인의 고통을 해소해 주리라 다짐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누그러뜨린다. 그래서 님의 침묵 전체가 한 영혼의 이타주의적 시도의 산물이다. 세 편을 살펴봤는데 슬픔을 느끼고 있고 슬픔의 원인은 시대적 상황이고 그 슬픔이 고통이 불이 마음에 태우는 것과 같고 그래서 시인에게 창작 동기로 작용했다. 예. 전반적으로 설득력 있는 해석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조언을 한다면 적절한 해석, 설득력 있는 해석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것을 의미 부여하고 평가하고 이제 논지를 전개할 때 있어서 심리적 고통 해소 이런 것도 너무 일반론적인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조금 더 이 작품의 특수성, 이 작품의 고유성,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개별성 그걸 더 꼭 찍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지 너무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뭡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의미가 지금까지 잘 분석해 온 것이 너무 또 퇴색돼 버려요. 마음의 고통 해소 이런 개념으로 이걸 정리하는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전문적인 어떤 개념으로 얘기한다든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작품을 분석하는 분석가의 뭐예요? 조금 논리성, 개념화 능력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론서도 읽고 철학책도 읽고 뭐 정신분석 책도 읽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반적으로 얘기하거나 너무 평범하게 얘기하거나 너무 보편적인 결론을 내리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퇴색됩니다. 열심히 분석해 놓고 한 것이요. 그 다음에 물론 전체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 학생의 발표문입니다. 서정주 시 중에서 지금 세 편을 고른 것 같습니다. 우의 노래. 우의 노래라는 게 있나요? 뭐가 빠졌죠? 예, 견우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견우직녀의 그 설화, 그걸 기본적으로 지금 모티프로 삼고 있어서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한다. 1년에 한 번 만나죠. 견우와 직녀의 그 설화가.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움을 위해서는 은하수물이 필요하다. 직녀가 나오고 여기 배틀, 북을 검은 암소 등장합니다. 상당히 신비한 어떤 이미지인데요. 신비스러운 이미지죠. 검은 암소. 그래서 여러 비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견우의 노래. 사랑이 역시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밝은 날에 춘향의 말 2. 이게 아마 춘향의 말 1이 있겠죠? 그러니까 연작시입니다. 역시 이 작품에서도 춘향이가 화자로 등장하죠. 추천사에서 보여줬던 그런 방식입니다. 신령님에게 뭔가 자기
소원을 비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빛깔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도라지 꽃 같은 내 마음의 빛깔,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첫사랑의 시. 우리 이쁜 여선생님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상당히 직설적으로 첫사랑의 시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국학밭에 놓아두곤 날마다 물을 주어 길렀어요. 예, 국화꽃도 등장합니다. 제목이 없네요. 예, 작품 세 편을 제시하고 바로 본문이 시작되는데 제목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글에는 제목이 필요하고 또 제목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없는 작품은 없죠. 시도 그렇고요. 이런 이제 산문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제목이 없다는 뜻으로 무제라는 제목을 붙이죠. 제목이 없는 작품이다. 그러나 무제라는 제목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글도 뭐라고 제목이 있어야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에 등장하는 어조와 페르소나가 시적 화자거든요. 원래 가면이란 뜻입니다. 가면. 왜 가면이 화자일까요? 화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시인이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화자를 등장시켜서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조금 전에 우리가 서정주의 춘향이를 등장시키는 것도 그렇죠. 그게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페르소나, 원래 가면이라는 뜻인데 이게 화자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어조와 화자와 어조겠죠?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섬세하고 낭만적인 여성에 가깝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미당에 대해 알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이 시를 보여준다면 작가가 여성인가라고 생각하리라.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별하는 것은 약간의 차별성이 있죠. 그래서 여성, 남성에 대한 그런 이분법도 이제 약간의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서정주의 시는 어떤 부분에서 여성적이고 어떤 이유로 이런 시를 쓴 것인가. 그래서 이 세 편을 통해서 사랑은 두 가지 종류인데 정신적 영혼의 사랑이 있고 본능적 육체적 사랑이 있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사랑은 후자가 주도하고 전자는 문학적 전유물이다 이랬습니다. 상상, 즉 문학의 전유물이다. 정신적인 사랑, 낭만적인 로맨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직접적으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강렬하게 타오른다. 예. 두 사람을 가르는 벽이 사라지는 이상 문학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별 혹은 연인의 부재 혹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서 로맨티시즘, 낭만주의가 피어난다. 서정주가 활용한 춘향전과 견우와 직녀는 이러한 프롤과 완전히 일치하는 소설이기도 하다. 견우의 노래를 보면 본래 연인이었지만 분노를 사서 강제로 이별당하고 7월 7석이 돌아오는 날까지는 검은 암소를 먹이고 비단을 짜며 기다릴 뿐이다. 그래서 춘향은 이 경우는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는데 춘향은 일방적으로 기다린다. 몽룡이 한양으로 떠나게 되자 일방적인 기다림을 춘향은 보여준다는 거죠. 대부분의 첫사랑은 실패로 끝나기 마련이다. 첫사랑은 이별이라는 주제와 어울리는 소재가 된다. 이별의 상황을 다루고 있고 견우의 노래를 보면 이별이 있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별이라는 것은 더 사랑을 강화시켜 주는데 고난이 사랑을 강화시켜 주니까 춘향의 마음은 몽룡을 만나 격동하던 회오리 바람, 비가 된다.
만남, 이별, 이별을 통해 성숙해지는 사랑이라는 삼중 구조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요약하면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갈등이고, 두 번째는 갈등을 통한 사랑의 발전이고, 세 번째는 욕망을 배제한 정신적 사랑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사랑의 서정주 시에 나타나는 정신적 사랑의 모습은 이 삼중 구조를 대체로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지금 두 작품의 공통 분모를 통해서 살펴본 것 같습니다. 어조와 표현에서도 섬세하고 낭만적인데, 신령님이라든지 당신의 사랑입니다. 존대 표현을 통해서 여성 화자를 강조하고, 여기서는 여성 화자죠. 춘향이가 등장했으니까요. 교묘의 노래에서 화자는 남성에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역시 세밀하게 다듬어져 있다. 구조와 어조와 표현에서 여성적 섬세함을 다방면으로 보여준다. 유년기의 성장에 있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엘렉트라 콤플렉스 같은 용어에서 보듯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은 막대하다. 아버지의 건의, 그 다음에 화사 같은 작품에서 본능, 욕망에 이끌리는 사랑, 정신적 사랑,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인다. 김소월, 한용운 등도 여성적 어조를 즐겨 사용했다. 시의 특성, 특징, 구조, 어조, 표현을 로맨티시즘을 분석했고 발현한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다. 전체적으로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를 한 것 같습니다. 다소 좀 아쉬운 점은 그 분석과 해석 그리고 논지의 전개가 약간은 소박하고 좀 평이한 어떤 논의의 수준을 보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더 전문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논지 전개로 발전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제목은 눈물을 통한 슬픔의 성화입니다. 눈물을 통한 슬픔의 성화. 여기서는 눈물이라는 이미지가 포인트인데요. 세 편의 작품입니다. 한용운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최초의 님, 사랑의 청량. 당신을 보았습니다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한 작품이고, 다음에 최초의 님, 그 다음에 사랑의 청량. 즐겁고 아름다운 일은 양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랑은 양이 적을수록 좋은가 봐요. 이런 사랑의 청량입니다. 한용운 씨 집 님의 침묵 전체는 우리가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에서 마지막 구절, 시팽이죠.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라는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또 뭐가 있나 하면요. 이 88편의 시를 통해서 어떤 드라마적인 사랑의 드라마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님과 만나려고 하는 것이지만 님과 못 만나고 끝납니다만 사랑의 본질, 사랑의 정체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그러니까 님의 침묵과 만났다면 이 님의 침묵 시팽에서 그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못 만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본질을 계속 탐색해 나갑니다. 왜? 화자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야, 깨우쳐야 님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청량한다는 이 제목의 시도 계속 사랑의 본질, 사랑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이 님의 침묵 전체가. 그래서 이런
비상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양이 적을수록 좋다. 그죠? 이런 역설적인 얘기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적은 사랑은 나를 웃기더니 많은 사랑은 나를 울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이 발표문의 포인트는 눈물을 통한 성화입니다. 슬픔의 성화. 님과 당신의 존재 그리고 의미. 당신을 보았습니다는 최초의 님과 유사한 부분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님의 최초를 다루고 있다. 예. 님의 최초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 두 개는 공통점이 있다. 최초의 님에서 최초를 부각시켰다면 당신을 보았습니다에서는 최초의 만남을 다루고 있다. 최초의 님에서 화자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남의 갈망이 나타나고요. 당신을 보았고 일탈의 유혹에 빠질 때마다 또 당신을 보았다. 공경에 처할 때도 일탈의 유혹에 빠질 때도 이처럼 님의 의미는 한용운 시인이 왜 작품마다 님이나 당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는지를 알려준다. 이랬는데요. 사랑이 주는 눈물, 그 역설적 관계. 여기 3장이 이제 주된 논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청량은 역설적 표현이 다른 어떤 시들보다 주된 표현법, 즉 역설적 표현. 당신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사랑의 양이 많다는 것을 비유한다. 거리가 가까우면 사랑이 적어진다. 역설적일 수밖에 없다. 존재가 가까우면 사랑이 적어진다. 그러한 표현을 시인이 모르고 썼을 리는 없다. 이 역설적 표현은 화자의 상황에 대한 성화의 과정이다. 이 역설적 표현은 화자의 상황에 대한 성화의 표현이다. 이별의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현실을 인식하여 어느 정도 슬픔을 승화시키고 있다. 슬픔을 완벽히 승화시킬 수는 없어도 많은 사랑을 나는 울립니다. 날마다 나를 울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눈물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의 결과물이고 사랑이 주는 눈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역설적으로 사랑은 기쁨도 주지만 슬픔도 동반하고 있다. 예, 이 학생의 발표문은 대체로 정당하고 설득력이 있는데 아쉬운 점은 전반적으로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통 우리가 뭐 눈물, 성화, 슬픔의 관계를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일반적 상식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논지 자체의 약간의 아쉬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작품 속에서 더 우리의 상식과 통념을 깨트리는 상식을 혹은 통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를 읽고 소설을 읽지는 않습니다. 왜? 이미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읽고 있는 중요한 문학 작품에서는 그런 통념이나 상식이 아닌 어떤 부분들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미 많은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1차적으로 통념이나 상식을 벗어난 해석들이 또 이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1차적으로 통념이나 상식도 아니고 그걸 재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2차적으로 많은 선행 연구들이 밝혀낸 이
기본 상식이나 통념을 벗어난 어떤 해석도 아니고 그것보다 또 다른 새로운 해석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없는 걸 막 만들어내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기본은 맨 밑바닥에 있는 이 작품이겠죠. 작품 속에서 찾아내는 것인데 엉뚱한 데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막 만들어내는 게 자기가 임의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나 1차적 상식, 2차적으로는 기존의 해석. 이미 이 기존의 해석들은 이 상식에서 벗어난 해석들을 다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우리가 한용운 시를 혹은 서정주 시를 분석하고 해석한다면 이 두 개를 다 뛰어넘어서 그죠? 새로운 해석을 찾아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학생만 그런 게 아니고 대체로 그런 좀 상식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으로 과제물을 작성하거나 평론을 쓰거나 논문을 쓰게 되면 큰 장점이 잘 부각이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우리 이 피드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네요. 한용운 시 분석입니다. 님의 침묵, 당신을 보았습니다. 글을 보내며 라는 작품을 선택했는데 글을 보내며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한 작품이니까 그는 간다. 그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요. 내가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것도 아니지만 그는 간다. 걸음이 걸음보다 멀어지더니 보이려다 말고 말려다 보인다. 사람이 멀어질수록 마음은 가까워지고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멀어진다. 아까 그 표현하고 좀 비슷하네요. 사랑이 님이 가까울수록 사랑의 양은 적어지고 님이 멀수록 사랑의 양은 많아진다. 그런 일종의 역설인데 그것하고 비슷한 구절인데. 자, 그러면 이 작품도 이 발표문도 제목이 없네요. 뭔가 적절한 제목을 선택해서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없는 글. 그러나 이제 중간 제목은 있습니다. 서론, 새 작품을 선정한 이유. 본론 1, 대상의 탐구. 본론 2, 님, 당신, 그의 의미. 자, 그러면 새 작품을 선정한 이유가 뭘까요? 예, 당신, 님, 당신, 그라고 지칭된 이 대상, 시적 대상이 시대적 사실을 배제하고 내용과 구성만을 감상한다. 그래서 잃어버린 조국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은데 시대적 해석을 하게 되면요. 대상에 대한 탐구, 대상을 그렇게 지칭하는 이유,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의 탐구인데 님의 침묵에서는 감정을 직접 표현하고 있고 사랑하는 나의 님이라고 하거나 사랑의 노래라고 그랬으니까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그 다음에 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와 그를 보내며 와는 달리 님의 침묵은 훨씬 쉽게 읽혔다.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제물을 작성한 수강생입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해서 시적 과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상을 보게 된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본인 힘으로 극복하고자 하지만 본인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고 의지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때 당신을 보았다는 겁니다. 즉 구원자다. 현재 상황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다. 그래서 윤리, 도덕, 법률 같은 현실의 가치보다 당신에게서 영원한 사랑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 그를 보내며 에서도 님의 침묵에서의 사랑하는 대상과 달리 그를 보내며에서는 그가 멀어지면서 구름 같은 뒷머리, 실버들 같은 허리, 구슬 같은 발꿈치가 역설적으로 다가온다. 멀어지면서 다가온다는 거죠. 예, 아름다움을 찾으며 보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찾으며 오히려 마음은 가까워졌다. 자, 님, 당신, 그의 의미. 이 세 작품에서 다 다른데
님의 침묵에서는 님, 당신을 보았습니다에서는 당신, 그를 보내면서 그라고 부르고 있는데 호칭을 변경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 그 작품 내에서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단어를 본다면 님은 높게 부르는 것이고 원래 위치보다 당신은 2인칭 수평 관계이고 그는 3인칭 대명사다. 높임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님과 당신과 그라고 하는 이 호칭을 통해서 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대상을 높이 설정하고, 그렇죠? 당신이라고 호칭을 했을 때는 화자가 현실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그라는 호칭으로 등장했을 때는 담담하게 슬픔보다는 슬픔을 극복하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글을 사용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다. 예, 다 타당한 지금 분석들인데요. 이 착상, 즉 한영문의 님의 침묵에 다 님으로 등장하지 않고 님이 등장하는 작품도 있고 당신이 등장하는 작품도 있고 그가 등장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호칭의 차이를 통해서 이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 차이를 지금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이 문장과 분석의 과정과 그 논리적 이 표현은 다소 부족하고 이 수강생의 이 발표문은 그래서 좀 소박한 표현으로 지금 서술이 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나 이 착상은 이렇게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태도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착상은 상당히 참신하고 예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아쉬운 부분을 좀 앞으로 보완해야 되겠죠. 조금 더 논리적이고 문장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지금은 약간 소박한 표현력으로 소박한 문장으로 지금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착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라는 마지막 본론 3으로 갔어요. 그죠? 이러한 호칭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가 이 변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론은 화자의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작품 속에서 어떤 포인트를 찾아서 나름대로 자기가 한용운 씨에 대해서 말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착상이 상당히 참신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3작품 했나요? 몇 작품? 몇 개 했죠? 봅시다. 조금 전에 한 학생이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피드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고사 기간에 우리가 과제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8주차 중간고사 기간 중에 2번 강의 중에 한 번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업은 동영상으로 이 피드백, 3번째 피드백을 하고 이제 목요일 수업은 과제물로 대체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주차 중간고사 기간에 수업이 한 번 있다는 거 우리 수강생들이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